청년이 강도에게서 억만장자를 구했는데 뜻밖에도 다음 날 대기업의 취업 제안을 받았다. 서울의 밤은 깊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걸치고 있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 처마 끝에 맺힌 물방울이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벽돌길 위로 길게 흘러내렸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인도에 드리워져 긴 하루를 마치고 서둘러 귀가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길가의 작은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늦게까지 장사하던 노점상 몇 곳만이 조용히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를 탄 준수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갔다. 온몸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흠뻑 젖었고 차가운 기운이 얇은 옷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힘든 하루가 끝나고 지금 그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동생은 곧 납부해야 할 학자금에 대해 넌지시 전화로 알려왔었다. 낡은 오토바이가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조용한 공간에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무거웠. 그의 삶은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죽도록 일하고 돈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말다툼 소리가 들려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골목 끝 희미한 불빛 아래키 큰 두 남자가 마른 체구의 노인을 벽으로 밀치고 있었다. 강도 중 한 명이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돈 내놔, 영감. 괜히 험한 꼴 보지 말고. 노인은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이들, 이게 정말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준수는 미간을 찌푸리고 핸들을 꽉 잡았다. 예전에도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었다. 좁은 골목에서 일어나는 강도 사건. 관련 없는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괜히 엮였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괜히 끼어들지 말자. 경찰서도 근처에 있으니까. 하지만 그가 오토바이를 돌려 떠나려 할 때 노인의 다음 말이 그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이 가방을 가져가도 좋네. 하지만 그 다음은 오늘 이후로 자네들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준수는 깜짝 놀랐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 희미한 기억이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막 수술을 마쳤을 때 그는 편의점 앞에 서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모금함을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그 돈을 훔칠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다. 노인의 말은 그의 마음을 정면으로 강타하며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지만 준수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열쇠를 뽑아 내렸다. 두 강도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준수를 쳐다보았다. 키 큰 놈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영웅이라도 되시겠다? 준수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노인은 여전히 서 있었고 눈빛에는 의미심장한 관찰에 빛이 어렸다. 키 작은 강도가 짜증난다는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가 지금 무슨 일에 끼어들고 있는지 알고 있냐?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두 주먹을 꽉 쥔 채 맞설 준비를 하고 서 있었다. 키 큰 놈이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군. 그렇지? 갑자기 그가 발을 휘둘러 노인의 배를 걷어찼다. 모든 것이
준수의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노인이 비틀거리며 벽 쪽으로 물러섰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 준수는 온몸에 피가 들끓는 것을 느꼈다. 분노가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치밀어 올랐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강도에게 달려들었다. 강도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준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들었다. 노인이 걷어차여 벽에 세게 부딪히는 모습이 그의 뇌리에 깊이 박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두 강도는 깜짝 놀랐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키 큰 놈이 입꼬리를 올리며 주먹을 꽉 쥐고 달려들 준비를 했다. 키 작은 놈은 뒤에 서서 주머니에서 작은 단도를 꺼냈다. 칼날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노인이 약간 뒤로 물러섰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고통으로 살짝 찡그렸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고 준수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는 소리와 뒤섞였다. 그는 이 두 놈을 맨손으로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무모하게 달려들었다가는 문제만 더 커질 뿐이었다. 준수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주위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발밑에는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 가방에서 떨어진 생수병이 놓여 있었다.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발을 살짝 움직여 일부러 생수병을 땅에 떨어뜨려 키 작은 놈의 발밑으로 굴러가게 했다. 본능적으로 놈이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우려는 순간 준수는 재빨리 움직여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퇴로를 막았다. 좁은 골목길은 원래부터 비좁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도망갈 길조차 없게 만들었다. 노인도 그의 계획을 알아챈 듯 근처 쓰레기통을 발로 살짝 차서 넘어뜨려 길을 막았다. 두 강도는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키 큰 놈이 짜증난다는 듯 분노에 차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무슨 수작이야. 준수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냥 이 일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키 작은 놈이 그를 노려보며 여전히 단도를 꽉 쥐고 있었다. 네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그 질문에 두 강도는 잠시 망설였다. 준수는 키 작은 놈의 눈빛에서 망설임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키 큰 놈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달려들려 할 때 갑자기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두 놈 모두 깜짝 놀라 즉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온 줄 알았던 것이다. 젠장, 저 영감탱이가 경찰에 신고했나 봐. 키 큰 놈이 욕설을 내뱉으며 동료의 어깨를 움켜쥐고 그를 끌어당겼다. 가자. 도망치기 전에 키 작은 놈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증오심 어린 눈빛으로 준수를 쏘아보았다.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 그리고 두 사람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굽이굽이 얽힌 구시가지 골목길 속으로 그들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준수는 거친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주위 공기가 갑자기 다시 고요해졌다. 처마 끝에서 부슬부슬 떨어지는 빗소리, 좁은 구시가지 골목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 모든 것이 평소의 리듬으로 돌아온 듯했다.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자락을 가볍게 털었다. 준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놈들 무섭지 않으셨어요? 노인이 가볍게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무서울 게 뭐 있나? 평생 온갖 놈들을 다 봤는데 가장 무서운 놈이 칼든 놈은 아니었네. 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 말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 노인이 천천히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배짱 한번 두둑하군. 하지만 그 배짱이 자네를 먹여 살려주나? 준수가 멈칫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 질문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 노인이 가볍게 미소 짓고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언젠가 인생을 바꾸고 싶거든. 이 주소로 찾아오게. 준수는 망설이며 명함을 받아들고 거기에 적힌 글자를 힐끗 보았다. 이름 하나와 주소 하나뿐이었다. 전화번호도 회사 정보도 없었. 그가 고개를 들어 더 묻고 싶었지만 노인은 이미 등을 돌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어가고 있었. 준수는 빗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이 감정은 뭘까? 예감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그는 다시 한번 명함을 펼쳐 거기에 적힌 이름을 자세히 읽어보았지만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이 노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동생은 학자금이 필요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여전히 끊임없는 부담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준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 쪽으로 돌아섰다. 낡은 엔진 소리가 밤빛 속에 울려 퍼졌다. 바퀴가 얼룩덜룩한 벽돌길 위를 천천히 굴러갔다. 그는 이 명함을 간직하기로 한 결정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전혀 몰랐다. 준수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생각들을 식혀주지는 못했다. 명함은 여전히 옷 주머니 속에 있었고 이따금 손가락 끝이 무심코 그것을 스쳤다. 이름 하나, 주소 하나, 그뿐이었지만 왜 그 노인은 자신에게 그것을 주었을까? 익숙한 길이 그를 어두컴컴한 골목 깊숙이 자리한 작은 자취방으로 이끌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얼룩덜룩한 벽에 드리워져 있었다. 낡고 허름한 자취방, 무거운 빗방울에 양철 지붕이 덜컹거렸다. 희미한 백열등 불빛은 공간을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다. 안에서는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길고 힘겹게 흘러나왔다. 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걱정이 밀려왔다. 작은 나무 책상 옆에는 여동생이 여전히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가 들어서자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려 했다. 여동생이 고개를 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늦었네. 엄마 아직도 열이 안 떨어져. 오빠 바쁠까봐 전화 많이 못했어. 준수는 젖은 외투를 벗어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시선은 어머니에게 향했다.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다. 그가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뜨거웠다. 엄마, 약 드셨어요? 여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 떠다 드렸는데 계속 기침만 하셔. 준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방 안의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지만 오늘은 압박감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여동생이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이거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야. 마감일이 다음 주래. 준수가 종이를 받아들고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자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이 돈은 그가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배달 건수를 더 받기를 바라며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일하는 작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관리자가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준수 씨, 여기서 일한 지 꽤 됐으니 규칙은 알겠죠?
더 좋은 배달 건수를 받고 싶으면 좀 더 융통성 있게 굴어야죠. 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관리자가 계산서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며 거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부터 배달 건수마다 수수료 20%를 나한테 떼줘야 할 겁니다. 싫으면 그만두든가요.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일은 원래부터 박봉이었는데 이제 돈을 더 뜯기게 된 것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돈까지 더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관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도전적인 말투로 말했다. 규칙은 원래 그런 겁니다. 따르든가 아니면 꺼지든가. 준수는 이를 악물고 거칠어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푼돈이라도 계속 벌기 위해 받아들일까? 아니면 떠나지만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까? 마침내 그는 심호흡을 하고 배달원 모자를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만두겠습니다. 관리자가 비웃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준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잿빛 하늘, 차가운 공기가 그를 둘러쌌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일자리도 돈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길가 식당을 지나가자 향긋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배가 꼬르륵거렸다. 하지만 그는 먹을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질문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길가 나무 벤치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처음으로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다. 옆에서는 중년 남성이 바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기회를 잡을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투자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인생을 바꿀 수 없죠. 그 말은 우연히 귀에 들어왔을 뿐이지만 준수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마른 손, 그리고 옷 주머니, 속 낡은 명함. 그는 그것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다. 여전히 이름 하나와 주소 하나뿐이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왜 그 노인은 자신에게 그것을 주었을까? 준수는 강도들과 마주했을 때 노인의 평온했던 눈빛을 떠올렸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움이었다. 언젠가 인생을 바꾸고 싶거든. 이리로 오게. 이것이 정말 기회일까? 아니면 그저 장난일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준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함정일 수도 있고 미친 짓일 수도 있지만 그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그는 명함을 옷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 쪽으로 곧장 돌아섰다. 엔진이 울리고 바퀴가 젖은 길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준수는 전혀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는 엑셀을 밟아 빗속을 헤치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지도 모르는 주소를 향해 달려갔다. 낡은 오토바이가 좁은 길로 접어들었다. 양옆으로는 울창한 고목들이 늘어서 있었다. 준수는 손에 쥔 명함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눈앞에는 도시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전혀 다른 고풍스러운 저택이 서 있었다. 푸른 이끼로 뒤덮인 벽, 정교한 무늬로 장식된 높은 철제 대문은 신비로우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고 경비원도 이곳이 회사나 기관임을 알리는 간판도 없었다. 준수는 핸들을 가볍게 쥐고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고요한 공간에 초인종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몇 초 후 무거운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 단정한 용모에 완벽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그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침착한 눈빛으로 준수를 바라보았다. 준수 씨?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남자는 그가 온 이유를 묻지도 명함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마치 그의 등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몸을 돌렸다. 따라오십시오. 준수가 대문을 지나 넓은 정원으로 들어서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느려졌다. 돌길이 푸른 나무들 사이로 이어져 있었고 이끼 낀 석상 몇 개가 마치 시간의 증인처럼 조용히 서 있었다. 주위 공기는 고요했고 바람에 나무잎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는 남자를 따라 넓은 응접실로 들어섰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가구 세트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 중앙자리에 그가 며칠 전 구했던 노인이 앉아 있었다. 보안그룹 회장 발건우였다. 박 회장은 놀란 기색도 서둘러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가볍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차분한 눈빛으로 준수를 향했다. 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듣는 사람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준수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제가 올 줄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박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나는 자네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만 알고 있었네. 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미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는 이 일을 믿어야 할지 아직도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박 회장이 종이 한 장을 그에게 밀었다. 준수가 내려다보았. 계약서였다. 자네를 내 수습 비서로 채용하고 싶네. 준수가 고개를 들어 놀라움에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비서요? 그가 가볍게 웃었다.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경험도 학력도 없습니다. 왜 저를 선택하신 겁니까? 박 회장은 언짢아 하는 기색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학력이 필요하지. 나는 배짱 있고 기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네. 대답이 너무 단순해서 준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고 훑어보았지만 이상한 조항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박 회장 같은 대기업가가 왜 자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준수가 심호흡을 하고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왜 회장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번에는 박 회장이 소리내어 웃었다. 흥미로움을 감추지 못하는 웃음이었죠. 그럼 자네는 내가 왜 자네에게 명함을 주었다고 생각하나? 준수는 침묵했다. 그에게는 대답이 없었다. 박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비추었다. 이 세상에는 평생 단 한 번만 열리는 문들이 있네. 문제는 자네가 그 문을 통과할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지. 준수는 가슴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다. 왠지 박 회장의 말이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삶에 익숙하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자신을. 하지만 이 문이 정말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까? 아니면 그저 함정일까? 그의 시선이 무심코 계약서 위를 스쳐 지나갔다. 명확한 글자들, 의심스러운 내용은 없었다. 거절하기에는 너무 좋은 기회였지만 즉시 믿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웠다. 박 회장이 돌아보며 그를 쳐다보았다.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만약 자네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내가 자네에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겠네.
밖에서는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과 뒤섞였다.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자신의 인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느리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만약 제가 동의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른 아침 준수는 보안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어제 갔던 고풍스러운 저택과는 전혀 다른 이곳은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커다란 유리창으로 덮인 현대적인 고층 건물이었다. 밖에서부터 분주한 분위기가 넘쳐 흘렀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갔다. 준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약간 낡은 셔츠, 다른 구두.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으로 들어서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자동 유리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마자 이곳이 자신 같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힐끗거리는 시선들, 호기심, 평가, 심지어 경멸까지 몇몇 직원들이 지나가며 무언가 속삭이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고립감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준수가 들어섰다. 문이 닫히려 할 때 손 하나가 문을 막았. 35세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들어섰다. 날카로운 얼굴, 차가운 눈빛.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김중배 영업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 부장이 준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입꼬리를 올렸다. 신입인가? 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부장이 팔짱을 끼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때문은 아닐 거라고 확신하네. 엘리베이터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었다. 박 회장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그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 부장이 먼저 내렸다. 하지만 가기 전에 그는 멈춰서서 준수를 돌아보았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놈이 바로 비서로 들어오다니 여기 직원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나? 준수가 김 부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불쾌감이 솟아올랐다.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김 부장이 그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많은 직원들이 모여 일하고 있는 넓은 회의실로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빽빽한 숫자들이 떠 있었다. 김 부장이 준수 앞에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다. 오늘 자네 임무는 이 서류를 처리하는 거야. 만약 못하면 알아서 여기서 나가도록 하게. 준수가 내려다보았다. 재무보고서, 전략계획서, 그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다. 몇 초간 정적이 흘렀. 회의실의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고 어떤 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김 부장이 팔짱을 끼고 준수의 반응을 기다렸.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우원 자태, 길게 묶은 머리. 그녀의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날카로웠다. 박 회장의 개인 비서, 양 비서였다. 그녀는 준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김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 보고서를 요청하셨는데 준비되셨습니까?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준수를 의미심장하게 힐끗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양 비서가 책상 위 서류철을 훑어보았. 그녀는 준수를 1초 정도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재빨리 돌아섰다. 하지만 왠지 준수는 그녀가 자신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 문이 닫히고
불편한 정적이 흘렀다. 준수는 다시 서류철을 바라보았다. 만약 해내지 못하면 당장 여기서 쫓겨나리라는 것을 알았다. 김 부장은 그가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금 포기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 힘든 배달 일을 하며 푼돈을 벌고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고 여동생은 학자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어젯밤 박 회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만약 자네가 받아들일 용기가 있다면 내가 자네에게 인생을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겠네. 준수는 심호흡을 했다. 첫날부터 질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오직 김 부장만이 팔짱을 낀 채 그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르면 배워야 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일어나 서류철을 들고 양 비서의 책상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는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양 비서가 고개를 들어 눈썹을 치켜 세웠다. 무슨 일이죠? 준수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서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 비서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쳐다보며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다. 멀리서 김 부장이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고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수는 그저 눈앞의 여성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다. 준수는 양비서 맞은편에 앉아 그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쳐다보았다. 표정을 읽기 어려운 눈빛이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얇은 서류철을 꺼내 그 앞에 놓았다.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스스로 방법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지침도 어떤 안내도 없었. 그녀는 일어나 등을 돌려 방을 나섰고 준수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홀로 마주하게 되었. 그는 한숨을 내쉬고 서류를 펼쳤다. 눈앞에는 낯선 숫자와 용어들로 가득한 재무 분석표가 펼쳐졌다. 깨알 같은 글씨에 눈이 아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다. 하지만 완수하지 못하면 첫날부터 탈락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준수는 조용히 펜을 들고 복잡한 데이터에 익숙해지려 애썼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읽을수록 막막해졌다. 복잡한 경제 용어, 보고서 줄마다 계속해서 바뀌는 숫자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는 여전히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그냥 본능대로 해. 잘 될 거야. 마침내 그는 보고서를 김 부장 책상 위에 제출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김 부장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입꼬리를 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말했잖아. 아무나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영업부 직원 전체 앞에서 김 부장은 준수의 보고서를 들고 무자비하게 오류 하나하나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본적인 계산도 틀리다니. 수익률 계수도 완전히 잘못됐잖아. 이게 장난인 줄 알아?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꼬는 듯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가볍게 웃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 심지어 아침 내내 그가 서류와 씨름하는 것을 지켜본 유일한 사람인 양 비서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았. 김 부장은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을 나가며 준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는 많은 부서장과 이사들이 참석한 넓은 회의실로 들어섰. 엄숙한 분위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김 부장이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고 질책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것이 회장님의 새로운 비서가 내놓은 결과입니다.
모든 시선이 준수에게 쏟아졌다. 김 부장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재무보고서의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가 중요한 직책을 맡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었. 준수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실수는 자신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이 서로 속삭였다. 저 사람 어떻게 채용된 거야? 분명히 누구 빽이 있겠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준수는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무시당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앞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다. 김 부장은 준수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회의가 끝나고 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섰다. 그가 책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실수는 잘못한 게 아니라 김 부장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네를 망신 줄 기회를 준 거야. 준수가 돌아보자 30세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명찰에는 황인철 재무팀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가 황 차장을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김 부장이 누군지 아나? 황 차장이 물었다. 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영업부장이잖아요. 황 차장이 가볍게 웃었다.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단순히 부장일 거라고 생각하나? 김 부장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전쟁에 발을 들여놓았고 아직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황 차장의 말에 이 회사에 뭔가 아주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수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건물을 나섰다. 그는 그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자신이 규칙조차 모르는 체스판에 들어선 것 같았다. 박 회장은 왜 자신을 여기에 채용했을까? 김 부장은 왜 첫날부터 자신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굴었을까? 그리고 이제 황 차장은 이것이 전쟁이라고 말했. 그는 심호흡을 하고 잿빛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당장 포기할 수는 없었. 준수가 회사를 떠나려 할 때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 여기서 살아남고 싶다면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믿지 마라. 준수가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일이 아니었다. 전쟁이었고 준수는 자신도 모르게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에 들어섰다. 어젯밤 받은 의문의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 이곳 분위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분명히 느꼈지만 누가 정말로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이상하리만치 조용했. 김 부장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준수는 그가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멈췄다는 것을 알았.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짧은 이메일이 떠 있었다. 3시간 안에 완료하지 못하면 여기서 버틸 생각 마라. 발신인 김중배. 준수는 주먹을 꽉 쥐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묻지 않아도 김 부장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 수백 개의 숫자로 가득한 재무보고서는 신입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 시련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쫓겨나거나.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준수는 그들이 자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웠. 어제 관찰했던 것들, 사람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 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읽을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의 책상 앞에 멈췄다. 박 회장의 비서, 양 비서였다. 그녀는 작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이 회사의 재무 분석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에게 더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그녀는 등을 돌려 떠났다. 준수는 의아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양 비서는 줄곧 그를 관찰해 왔지만 그를 먼저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왜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많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그 서류 덕분에 준수는 데이터 분석 방법, 보고서 작성 요령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마침내 완성했을 때 그는 재무이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하지만 김 부장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 없었. 하루가 끝날 무렵 김 부장은 영업부 직원 전체를 소집해 작은 회의를 열었다. 준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 중앙으로 불려나갔다. 회장님의 새로운 비서가 방금 완성한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차갑게 선언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지만 준수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그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김 부장은 다시 한번 그를 깎아내릴 명분을 얻게 될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전문가처럼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양 비서의 서류 덕분에 중요한 요점들을 파악하고 있었고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 뒤쪽에서 한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진짜 해냈네. 김 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죠.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양 비서가 가볍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칭찬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준수가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아침에 보낸 보고서, 이메일이 재무이사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시스템에는 오류 메시지가 떠 있었고 준수가 다시 받은 편지함을 열었지만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다. 등골을 따라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시스템에 개입해 그의 보고서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었다. 증거가 없다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주위를 힐끗 보았다. 김 부장이 근처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준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 일에 김 부장만 연루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후 준수가 책상을 정리하고 있을 때 양 비서가 갑자기 다가왔다. 생각보다 쉽게 제거되지 않는군요. 준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양 비서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정말 여기서 버티고 싶다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는 작은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준수가 쪽지를 펼쳤다. 아무도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당신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요. 불안감이 밀려왔다. 준수가 회사를 떠날 때 희미한 걱정이 그를 따라다녔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돌아보았지만 퇴근하는 직원들 뿐이었고 아무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멀리 길모퉁이에 주차된 검은색 차가 눈에 들어왔다. 엔진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준수의 시선이 그곳에 멈추자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어 즉시 떠났다. 누군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회사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어떤 계획이 진행 중이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일부가 된 것이었다. 아침 준수가 회사에 들어섰을 때 불안감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어젯밤 그를 따라다니던 의문의 차, 그 전에 받은 경고 문자,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오래 살 겨를이 없었. 자리에 앉자마자 이메일 알림이 울렸다. 새로운 임무였다. 두툼한 서류철이 도착했. 그룹의 대규모 금융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었고 김 부장이 직접 감독하고 있었. 그는 서류를 펼쳐 숫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자금 흐름이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려 애썼.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액의 자금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났. 처음에는 자신이 잘못 계산했다고 생각했지만 몇 번을 다시 확인해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 직감적으로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느꼈다. 망설이지 않고 준수는 서류를 인쇄해 재무부장실로 가서 보고했다.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경청은커녕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다. 자네가 누군데 감히 이 프로젝트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건가? 재무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은 상부에서 승인된 계획이야. 자네는 이제 막 회사에 들어왔으면서 뭘 안다고 수정하겠다는 건가?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준수는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분명히 느꼈다. 그는 해명하려 애썼지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섰.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일이 아니었다. 이곳에서는 신입 직원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다. 증거가 있든 논리가 있든 그는 여전히 외부인이었.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준수가 오류를 보고하자마자 김 부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 그는 천천히 서류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정말 대단한 비밀이라도 발견한 줄 아나 보지? 조금의 당황함도 없이 김 부장은 마치 이 상황을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착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김 부장은 박 회장과 관련 이사들을 모두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모두가 모이자 그는 일어서서 났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금융 프로젝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김 부장이 천천히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우리에게는 아주 열정적인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그가 준수를 힐끗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가 데이터를 잘못 입력하여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박 회장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양 비서는 뒤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신입 직원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는 수정된 데이터 파일과 놀랍게도 준수의 계정이 숫자를 변경한 사람으로 표시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김 부장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다. 몇몇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 저 사람, 들어오자마자 문제를 일으키다니. 역시 경험 없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궁지에 몰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것은 분명한 함정이었다. 회의 후 그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든 업무에서 잠정적으로 제외되었다. 김 부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지나쳐갔다. 오후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준수가 책상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경멸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몇몇 사람들은 등 뒤에서 수군거렸다. 역시 들어오자마자 사고를 치다니 자기가 똑똑한 줄 아나 봐.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준수는 주저앉아 공허함을 느꼈다.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장 해고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도 준수는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시스템에서 흔적을 찾으려 했었지만 보안 시스템 때문에 이전 파일에 접근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익명의 이메일이 그의 받은 편지함으로 도착했다. 제목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그보다 빨라야 해. 준수가 이메일을 열었다. 안에는 데이터 수정 기록을 담은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훑어보았고 그가 접근하기 전에 다른 계정이 데이터를 수정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계정 이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익숙한 전자서명이 있었다. 바로 김 부장의 계정이었다. 준수는 화면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누군가 이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그 사람이 자신 편인지 아니면 단지 다른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였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또 다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 게임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반격하는 법을 배워라.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준수가 회사에 들어섰을 때 그는 분명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시선과 속삭이는 소리들이 그의 마음속 긴장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그때 인사부 직원이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준수 씨, 정직 처분입니다. 준수는 할 말을 잃었다. 왜요? 그 직원은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재정비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정직 처분한다는 통지서가 들어있었다. 단 한마디의 회의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쳐다보았다. 몇몇은 고개를 저었고 몇몇은 동정하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구경거리처럼 지켜볼 뿐이었다. 멀리 구석에서 김 부장이 의자에 기댄 채 입꼬리를 올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준수를 굴욕감의 나락으로 밀어넣는 듯했다. 박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말을 놓은 체스판을 관찰하는 듯했다. 준수는 심호흡을 했다. 만약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상황에서 그를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건물을 나서자 무력감이 준수를 덮쳤다. 하지만 좌절하는 대신 그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젯밤 누군가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익명의 제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 더 빨리 행동하라고 경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나서지 않는 걸까? 만약 김 부장이 데이터를 조작했다면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준수는 갑자기 깨달았다. 김 부장에게 협력한 다른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누명을 벗고 싶다면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준수는 조사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내부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몰래 들어갔을 때 그는 김 부장이 예전에 했던 작업과 관련된 문서들을 찾으려 했었지만 보안 시스템 때문에 중요한 파일 대부분에 접근할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준수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양 비서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그는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알았다. 뭘 찾고 있는 거죠? 준수는 망설였지만 이내 솔직하게 말하기로 놀랍게도 양 비서는 놀라거나 추궁하는 기색 없이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다. 무죄를 증명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양 비서가 허리를 숙여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나는 예전부터 김 부장을 의심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녀가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나는 당신이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할 겁니다. 준수가 의아한 마음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저를 돕는 거죠? 양 비서가 가볍게 웃었다.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준수는 그녀의 말에서 차가움을 느꼈지만 그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도 그녀가 정말 자신 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양 비서는 그에게 김 부장이 예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낡은 서류 몇 개를 건넸다. 준수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갑자기 멈췄다. 3년 전 재무보고서. 김 부장은 보안그룹 자회사의 재무관리자였지만 그 회사는 대규모 금융 스캔들 이후 이상한 점은 그 회사가 망한 후에도 김 부장은 해고되지 않고 오히려 승진했다는 그것은 누군가 그의 잘못을 덮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준수가 고개를 들어 양 비서를 쳐다보았다. 누가 그를 감싸고 있는 거죠? 양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일을 할 만큼 충분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대답에 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김 부장을 그동안 보호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룹 내 고위 간부. 하지만 그렇다면 왜 박 회장은 여전히 김 부장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걸까? 준수는 자신이 정말 위험한 진실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김 부장은 단순히 야심찬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세력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준수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는 것도 이해했다. 만약 김 부장을 폭로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회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결연한 눈빛으로 양 비서를 쳐다보았다. 이 일을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양 비서가 가볍게 웃었다. 어딘가 신비로운 미소였다. 그렇다면 그들의 규칙대로 움직여야 할 겁니다. 양 비서의 말에 준수는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싸움에 정말 뛰어들 준비가 되었을까? 준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김 부장의 과거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찾아낸 후 그는 그와 직접 대면하기로 영업부장실로 곧장 걸어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섰다. 김 부장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정직 처분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나? 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얘기 좀 하시죠. 김 부장이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대고 가슴에 팔짱을 꼈다.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지만 서류철을 훑어볼 때 그의 눈빛에 희미한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준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그가 말을 이었다. 3년 전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셨더군요. 그 자회사는 당신이 떠난 직후 파산했고요. 하지만 해고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셨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이전만큼 자신감이 없었다.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종이 쪼가리 몇 장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준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직은 아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김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서류철을 옆으로 던졌다. 똑똑하군. 하지만 아직 애송이야.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아는 놈은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 준수는 그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뭘 걱정하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김 부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가 일어나 준수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에 위험한 기운이 어렸다. 내가 이 게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 나한테서 정보를 캐내려는 건가? 유감스럽게도 나는 쉽게 속지 않아. 하지만 준수는 그가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다. 만약 김 부장이 정말 결백하다면 그렇게 변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3년 전 스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김 부장이 몇 초간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가볍게 입꼬리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말을 마치고 그는 사무실을 나섰다. 처음으로 준수는 자신을 둘러싼 진짜 위험을 느꼈다. 준수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그의 컴퓨터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A 회의실, 5분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의심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예감이 마음속에 가득했지만 그는 여전히 가기로 결심했다. A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박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 준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박 회장이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갔군. 준수가 멈칫했다. 박 회장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 그가 돌아섰다. 눈빛은 평온했지만 어딘가 엄숙했다. 자네는 위험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네. 준비가 되었다고 확신하나? 준수는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경고일까? 아니면 암묵적인 인정일까? 그는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을 기다렸다. 박 회장은 즉시 말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 테이블로 다가가 서류철 하나를 준수 앞에 내려놓았다. 준수가 힐끗 보았. 3년 전 스캔들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김 부장의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아니었. 다른 이름. 그가 예상치 못했던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있었다. 준수가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 충분한 용기가 있다면 계속 조사해도 좋네. 박 회장의 말에 준수는 자신이 더 큰 비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 뒤에 정말 누가 있는 걸까? 준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자신이 진짜 싸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았. 준수는 실패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 회장과의 만남 후 그는 물러설 길이 없는 싸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손에 쥔 서류들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김 부장이 보안그룹의 금융 시스템을 조작한 유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충분했다. 더 큰 세력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모든 것은 헛소리에 불과했다.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온 준수는 노트북을 켜고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살폈. 비정상적인 자금들이 여러 자회사를 통해 교묘하게 이동되어 대충 훑어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러한 거래들이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었다. 경영진 중 누군가가
이 일로 은밀히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였다.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면 30분 후에 길 건너 카페로 와. 준수는 망설였다. 누가 이 시간에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걸까? 하지만 만약 가지 않으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작은 카페에 들어섰을 때 그는 양 비서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박 회장의 냉정한 비서인 그녀는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생각에 잠긴 듯 보였.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그에게 밀었다. 자네가 찾은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이게 나머지 부분이지. 준수가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겼고 금세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불분명한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여러 위장 회사로 이어졌고 공통점은 모두 이사회 내 강력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 김 부장은 그저 졸에 불과해. 양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부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나? 사실 그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일 뿐이야. 배후에 있는 진짜 인물이 더 무서워. 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가득했. 그럼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죠? 양 비서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살아남아서 진실을 찾고 싶다면 아무도 너무 쉽게 믿지 마. 그 경고에 준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자취방으로 돌아오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노트북을 열자마자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다. 다시 켜보려 했지만 하드드라이브의 모든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 동시에 그의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였다. 준수는 누군가 자신이 계속 조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집 앞 좁은 골목길을 내려다보았.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메시지를 보내려는 듯했다. 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세차게 뛰었다. 그는 옷장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모두 백업해둔 예비 USB를 꺼내 주머니에 넣어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번에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고였. 하지만 준수는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라면 끝까지 가주겠어. 준수는 전날 밤 감시당한 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감이 그의 모든 생각을 파고들었다. 작은 자취방의 어둠 속에서 그는 노트북을 켜고 양 비서가 건네준 USB를 꽂았다. 글자와 숫자로 가득한 두툼한 서류 철들 사이에서 한 재무제표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보안그룹 투자 펀드에서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었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결제한 사람이 김 부장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서류에 선명하게 찍힌 이름 왕민혁. 준수가 미간을 찌푸렸다. 이 이름은 그에게 전혀 낯설었지만 김 부장과의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브라우저를 열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 많은 데이터는 없었고 단지 보안그룹의 대주주로 그를 언급한 낡은 기사 몇 개뿐이었다. 사진도 발언도 숫자 외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준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여전히 화면의 시선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다. 마치 중요한 연결고리를 찾았지만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직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내부 시스템에 충격적인 공지가 올라왔다. 김 부장이 재정관리상의 심각한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다. 몇몇은 통쾌했고 몇몇은 마침내 골칫거리가 사라졌다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준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쉽게 믿지 않았다. 그날 오후 그가 회사를 떠나려 할 때 갑자기 고급차 한 대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 차문이 열리고 김 부장이 내렸다. 여전히 거만한 비웃음을 띠고 있었죠. 준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그를 쳐다보았다. 김 부장이 다가와 놨지만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준수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잖아요, 김 부장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김 부장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준수, 너는 네가 상상도 못할 전쟁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았을 뿐이야. 말을 마치고 그는 차로 돌아섰지만 문을 닫기 전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이것만 기억해. 졸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아. 준수는 떠나는 차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김 부장은 단순히 야심찬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세력의 일부였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다른 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낡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 왕민혁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 비서가 먼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평소의 차가운 표정 대신 진지한 표정이었다. 그 이름겠지. 그렇지? 준수가 의욕을 감추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양 비서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서류철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는 단순히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종한 사람이야. 준수가 천천히 서류철을 펼쳤다. 안에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출처 불명의 계약서, 위장 회사들의 긴 목록이 있었고 모두 왕민혁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양 비서가 말을 이었다. 김 부장은 그저 졸에 불과해. 보안그룹의 자금 흐름을 실제로 통제하는 사람은 왕 회장이야. 그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어 불법 거래를 은폐하고 그것을 이용해 그룹 전체 시스템을 조종해왔어. 준수가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마치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껍질을 벗겨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양 비서가 그를 쳐다보며 더욱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부장이 무섭다고 생각했다면 아직 왕민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준수는 침묵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전화벨이 울려 그의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낮고 차분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꽤 똑똑한 것 같군, 준수. 하지만 너무 똑똑하면 위험할 수도 있네. 준수가 휴대전화를 꽉 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시죠? 남자가 가볍게 웃었다.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충고 하나 하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멈추는 게 좋을 걸세.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준수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마침내 진짜 거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전날 밤 협박 전화 이후 준수는 어깨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꼈다. 자신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력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상황이 그렇게 빨리 악화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준수는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 그를 향한 시선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경멸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양 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그 앞에 섰다. 왕 회장이 자네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준수는 놀라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어요. 양 비서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에는 그가 공개적으로 자네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야. 양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모든 경영진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회의 소집 이메일이었다. 주제는 그룹 핵심 인력 재평가. 준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그를 겨냥한 비공식적인 재판이었다. 넓은 회의실은 이상하리만치 숨막히는 분위기였다.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왕 회장이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그가 준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제가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우리 그룹 인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수는 아무런 반응 없이 등을 곧게 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회사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무능한 자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믿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 몇몇 주주들이 동의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수는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다. 왕 회장이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불투명한 방식으로 회사에 들어와 전문성도 경험도 없으면서 과도한 권력을 부여받은 신입 직원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명확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바로 박준수입니다. 즉시 회의실 전체가 술렁였다. 모든 시선이 준수에게 쏟아졌다. 몇몇은 속삭였고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관찰했다. 저는 내부 투표를 제안합니다. 박준수가 보안 그룹에서 계속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입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다. 나이든 한 주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박준수가 학력이나 경력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여러 심각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주주가 즉시 반박했다. 하지만 회사가 전문성 없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결정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준수는 논쟁을 조용히 지켜보며 왕 회장이 점차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회의 시작부터 침묵을 지키고 있는 박 회장을 쳐다보았다. 그의 한마디를 기다렸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준수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졌다. 박 회장이 그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더 이상 그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걸까? 양 비서가 그를 힐끗 보았지만 그녀조차 이 상황에 개입할 수는 없었다. 준수는 만약 계속 침묵한다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서서 왕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간 그룹의 재무 감사 결과를 공개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회의실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주주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이것은 준수의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왕 회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약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다. 저는 학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재무 전문가들조차 찾아내지 못한 비정상적인 자금과 비리를 발견할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계속 일하도록 해서 제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도록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몇몇 주주들이 망설이기 시작했. 만약 지금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준수를 해고한다면 회사 내부 여론을 통제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양 비서는 숨을 죽였. 그녀는 준수가 회의에서 바로 반격할 용기가 있을 줄은 몰랐. 왕 회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아주 똑똑하군, 박준수. 하지만 너무 똑똑하면 스스로를 해칠 수도 있네.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준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었. 살아남고 싶다면 스스로 싸워야 했다.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 준수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음이 복잡했다. 왕 회장과의 싸움은 단순히 공개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불리한 상황에 놓인 체스 게임이었다.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반격할 기회를 잡기도 전에 제거될 것이었다. 양 비서가 빠르게 뒤따라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준수 씨, 만약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가 멈춰서서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미 충분히 잃었어요.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기든 모든 것을 잃든. 양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겁니다. 준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양 비서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재빨리 그룹 내부 문서 시스템에 로그인했. 양 비서가 서류철 하나를 펼쳐 빠르게 훑어보다가 멈춰서서 특정 항목을 가리켰다. 이 투자 계약서에는 아주 이상한 조항이 있어요. 거액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는데 공식적인 수취인이 아무도 없어요. 준수가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비정상적인 점을 알아차리자 그의 눈빛이 빛났다. 이거예요. 이것만 증명하면 왕 회장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계약서에는 그의 명확한 서명이 없어요. 원본 문서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그의 서명이 있다면 이 사건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양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하지만 원본 문서는 더 이상 시스템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준수와 양 비서는 김 부장의 사무실에서 원본 문서를 찾기로 결정했. 만약 누군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그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다. 한밤중에 두 사람은 김 부장의 사무구역에 몰래 들어갔. 양 비서가 내부 카드로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그들은 깜짝 놀랐다. 책상이 텅 비어 있었고 모든 서류와 문서들이 사라져 있었다. 양 비서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럴 리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에 있었는데. 준수가 재빨리 다가가 서류 캐비닛을 확인했다.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중요한 문서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양 비서의 전화벨이 울렸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였. 늦었어. 너희들은 막을 수 없어. 양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손을 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준수는 주위를 둘러보았. 마치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서류 증거가 사라지자 준수는 서버실로 돌아가 시스템 데이터를 확인하기로 결정했. 두 사람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데이터가 로드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몇 초 후 화면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났. 양 비서는 할 말을 잃고 더듬거렸다.
누군가 모든 정보를 지워버렸어요. 준수가 이를 악물었다. 무력감이 밀려왔다. 누군가 한 발 앞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꽉 쥐고 빠르게 생각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리가 없었다. 이 일 배후에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양 비서가 망설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전문 해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 회장이 직접 손을 썼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가 정말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에게 맞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수의 회사 내 직위 재평가라는 내용의 임시회의 공지가 올라왔다. 준수는 이메일 내용을 보며 왕 회장이 공식적으로 손을 썼다는 것을 알았. 양 비서가 그의 옆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증거를 다시 찾지 못하면 여기서 영원히 쫓겨나게 될 거예요. 준수는 침묵했. 무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누군가 문서를 훔쳐갔고 누군가 그가 진실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 하지만 그 범인은 누구일까? 모든 패가 제거된 상황에서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 준수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오늘 오후 열릴 이사회 회의 공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증거도 보호자도 없이 그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태였다. 양 비서가 들어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을 그 앞에 놓았. 그녀는 즉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증거가 없으면 꺼될 겁니다. 준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심코 책상 가장자리를 스쳤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믿지 않아요. 양 비서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쳐다보았. 그녀의 눈빛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무슨 뜻이죠? 준수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 비서는 이사회 앞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 저는 박준수 씨가 함정에 빠졌다고 믿으며 그가 진실을 찾는 것을 돕겠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몇몇은 놀랐고 몇몇은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왕 회장이 팔짱을 끼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비꼬는 듯했다. 양 비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미래도 없는 놈 편을 들겠다는 건가? 양 비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왕 회장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히 결백하다고 말씀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갑자기 숨막힐 듯 긴장되었다. 준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 그날 오후 이사회 회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왕 회장이 일어서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박준수처럼 학력도 능력도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여기서 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즉시 그를 해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몇몇 주주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수는 모든 것을 들었지만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왕 회장님. 정말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왕 회장이 입꼬리를 올리며 경멸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하지. 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류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 그가 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만약 제가 진실을 증명한다면
이 그룹에서 물러나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공간이 잠시 침묵에 잠겼다. 준수가 천천히 서류철을 펼쳤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던 투자 계약서 사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었다. 왕 회장의 서명. 양 비서가 옆에 서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본 계약서는 도난당했지만 다행히 제가 미리 사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왕 회장의 안색이 순간 변했다. 다른 주주가 서류를 집어들고 살펴보았.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것은 그 모든 돈이 정말 왕 회장에게 횡령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왕 회장이 황급히 반박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단지 사본일 뿐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요. 준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면 정말 빠져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주주들의 시선이 점차 의심으로 바뀌었고 몇몇은 작게 토론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왕 회장이 즉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 모든 것이 점점 더 긴장될 때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 회의 시작부터 줄곧 침묵을 지키던 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박준수를 첫날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는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왕 회장을 똑바로 향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왕 회장에 대한 모든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충격에 휩싸였. 몇몇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준수는 가볍게 주먹을 쥐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저한점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왕 회장은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방을 나서기 전에 그는 천천히 돌아보며 준수를 쳐다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네가 누구와 맞서고 있는지 모르는군. 그는 무거운 분위기를 남기고 떠났. 준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 준수는 보안 그룹 사무실에 들어섰다. 주위 공기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했. 그를 향한 시선들, 어떤 것은 호기심, 어떤 것은 경계심, 하지만 대부분은 의심이었. 이사회 회의 후 그는 복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녀석 정말 운이 좋군.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학력도 경력도 없는데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준수는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런 수군거림에는 익숙했다. 지금은 해명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결과로 대답할 것이었다. 양 비서가 그의 책상 옆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만약 이번에 실패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겁니다. 준수는 아무 말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은 그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예전에 김 부장이 맡았던 프로젝트였지만 현재 중단된 상태였다. 몇몇 주주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며 의구심을 표했다. 회사에 막 들어온 신입에게 맡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일까요? 하지만 박 회장은
간결하게 대답했다. 만약 그가 해내지 못하면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기회이자 동시에 경고였다. 준수는 일에 착수했지만 금세 자신이 단순히 숫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함께 일해야 할 팀은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예전에 김 부장과 가까웠던 몇몇 사람들은 일부러 그를 괴롭혔다. 데이터를 제때 넘겨주지 않았고 그가 회의를 요청하면 피했다. 어느 날 프로젝트 회의 중에 예전에 김 부장 밑에서 일했던 오래된 직원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자네는 학력도 없는 놈, 기회나 노리는 놈 주제에 우리를 이끌겠다는 건가?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지며 준수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잠시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당장 저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투지도 논쟁하지도 않고 준수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계획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의심스러운 시선들을 무시한 채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양 비서는 조용히 관찰했다. 처음으로 그가 단순히 반항하는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끄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프로젝트는 점차 궤도에 올랐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다. 보안 그룹의 경쟁사인 한 그룹이 준수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그룹의 수장은 젊고 날카로우며 야심찬 사업가인 임혜진이었다. 임혜진은 예전에 박 회장의 가장 큰 경쟁자였지만 이번에는 보안 그룹이 아니라 준수를 노리고 있었다. 기업인들을 위한 파티에서 준수가 바에 서 있을 때 점잖은 남자가 갑자기 다가왔다. 보안 그룹을 떠나고 싶지 않으실까? 준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눈앞의 남자를 쳐다보았다. 더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명함 한 장을 올려놓으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왔습니다. 당신은 보안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더 멀리 나아가고 싶다면 저와 함께 가시죠. 준수는 아무 말 없이 명함을 집어들었다. 임혜진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즉시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을 마치고 그는 떠났고 준수의 머릿속에는 커다란 질문이 남았다. 그날 밤 준수는 보안 그룹 건물 옥상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손에는 임혜진의 명함이 들려 있었다. 눈앞에는 두 가지 길이 펼쳐져 있었다. 보안 그룹에 남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 계속 싸우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더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새로운 길로 가거나. 평생 준수는 이렇게 많은 선택지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다. 그는 명함을 꽉 쥐었다. 눈빛은 단호했. 준수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임혜진의 명함이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매력적인 제안, 새로운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이 밀려왔다. 망설임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끌림이었다. 준수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박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양 비서가 문가에 서서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준수가 고개를 들었다. 잠시 놀란 듯했다. 이사회 회의 이후 박 회장은 그의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듯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다니 임혜진의 제안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박 회장의 사무실은 준수가 처음 들어섰을 때와 변함이 없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커다란 나무 책상 하나,
차 세트 하나, 그리고 서류로 가득 찬 책장들 뿐이었다. 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침착한 표정으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안개. 준수는 맞은편에 앉으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박 회장은 임혜진에 대해 묻지도 최근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 옛날에 나도 인생의 큰 갈림길에 선 적이 있었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남의 밑에서 일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 누군가 나에게 더 쉬운 길을 제안했지만 나는 거절했네. 준수가 살짝 멈칫했다. 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나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일궜네. 때로는 이겼고 때로는 졌지만 한 번도 멈춘 적은 없었네. 그의 이야기는 설교조가 아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준수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지. 준수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이름 없는 배달원에서 대기업에 들어와 무시당하고 김 부장과 싸우고 왕 회장과 맞서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갈림길에 서게 된 것까지. 만약 이 모든 것이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떠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준수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빈털터리 청년이 아니었고 운명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싸우는 법을 배웠고 기회를 잡는 법을 배웠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의 가치를 믿는 법을 배웠다. 임혜진은 그에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정말 그가 원하는 길일까? 박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는 찻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자네를 위해 더 높은 자리를 마련해 두었네. 준수가 놀라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더 이상 수습 비서도 무시당하는 직원도 아니었다. 이것은 자네가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일세. 그 말에 준수의 가슴이 살짝 떨렸다. 그는 이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신입도 경멸의 시선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진짜 자리.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더 큰 책임, 더 무거운 압박감을 의미했다. 준수가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밖에서는 도시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함정으로 가득하지만 그를 정상으로 이끌 수 있는 길,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그가 시작한 곳, 어떤 선택이든 대가가 따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번에는 운명이 자신을 대신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임혜진의 명함이 책상 위에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박 회장의 명함이 있었다. 두 개의 길, 두 개의 방향. 하지만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준수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작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닌 두 장의 종이 조각에 시선을 고정했다. 만약 남는다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박 회장 같은 노련한 사업가로부터 배울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만약 떠난다면 앞길에 아무도 이끌어줄 사람도 받쳐줄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길이 될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예전에는 그의 모든 결정이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을 위해 결정하고 싶었다. 양비서가 방으로 들어섰.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두 장의 명함을 스쳐 지나갔다. 몇 초간 침묵한 후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정하셨습니까? 준수가 가볍게 웃으며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평생 처음으로 선택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강요당하지도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양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 어떤 선택을 하시든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이전의 의심이나 차가움이 없었다. 준수가 가볍게 미소 지으며 커피 잔을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사회 회의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었. 모두가 오늘 준수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회장이 중앙 자리에 앉아 재촉하지도 살피지도 않고 침착한 눈빛으로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 준수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 모든 분들에게서 그리고 제가 마주해야 했던 어려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스스로 걸어나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몇몇은 깜짝 놀랐고 몇몇은 수군거렸으며 어떤 이는 아쉬운 듯 고개를 저었. 박 회장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잠시 침묵한 후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네.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단지 만족감뿐이었다. 준수가 회사 복도를 걸어갔. 벽 하나하나, 문 하나하나, 익숙한 모든 것이 마치 살아있는 기억처럼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첫날들, 김 부장과의 대립,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들. 그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힘겹게 일하는 배달원도 경멸당하고 쫓겨나는 직원도 아니었다. 이제 그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어나갔. 양 비서가 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침착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약간 다른 기색이 묻어 있었.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군요.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일 때도 있습니다. 준수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손을 내밀었다. 양 비서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녀도 손을 내밀어 잡았다. 마치 인정의 표시 같은 악수였. 유리문이 등 뒤에서 닫히자 준수는 밖으로 나가 번화한 거리의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 경험과 교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신에 대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의 번호를 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가 전화할 줄 알았네. 준수가 미소 지으며 앞으로 걸어나갔. 이것으로 준수의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배달원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때로는 가장 힘든 시련이 우리 안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큰 선택의 갈림길에 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정과 새로운 기회, 안전과 위험, 운명에 순응하는 것과 스스로 바꾸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보장된 곳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